혹시 저 혹시 당신이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젊은 경찰은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신축 건물의 경비실. 오후 2시 47분. 경비원 이병주는 CCTV 모니터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노인이 건물 정문을 통과하더니 자동 출입문을 무언가 기술로 밀어내고 건물 내부로 몸을 굽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몰래 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또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아, 저기요. 손님, 잠깐만요. 경비원 이병주는 서둘러 보안실을 나와 건물 내부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경각심이 서려 있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닌 건물을 목표로 침입하려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손은 무선 통신기를 집어듭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기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출입 가능 구역이 아닙니다. 노인 김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는 78년의 세월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마대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 듯한 확신이 없는 눈빛입니다. 아, 아니요. 저는 폐지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경비원 이병준의 직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이 건물 내부, 그것도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몰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손은 무선 통신기를 집어듭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노인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경비원의 뒤를 따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깊은 한숨만이 나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45분 후 강남경찰서 조사실. 오후 3시 32분. 형사 정서주는 조사 테이블 앞에 마주 앉습니다. 그는 1급 강력범죄수사팀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39세의 냉철한 경찰관입니다. 15년의 경력 동안 그는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앞의 노인을 보니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감이 아닌 본능입니다. 경찰관이란 직업 위에 무언가, 인간으로서의 감각입니다. 건물 불법 침입 혐의로 신고되셨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연락처는 없습니다. 형사 정서주는 노인의 신원 정보를 기록합니다. 1946년생, 만 78세, 주소는 강남구 수서동의 쪽방 하나입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신용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건물 내부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정서준의 경험은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만복 씨,
왜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까? 폐지를 주우신다면 건물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을 찾으셨을 텐데요. 노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의 손등을 자세히 보면 깊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자국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자국. 정서준은 그 자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흐릿하게. 침묵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신호가 울립니다. 정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노인은 여전히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정서준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이는 그의 긴장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그곳이 뭐가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옛 친구를 만나려고, 아니면 무언가를 찾으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서준의 답답함이 쌓입니다. 조사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불법 침입 사건이 아닌 뭔가 더 깊은 배경을 가진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반복해서 두드립니다. 이는 그의 긴장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15년의 경력 속에서 얻은 경험이 말해줍니다. 이 노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거짓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다고. 만복 씨,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저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당신이 침입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사실은 침묵으로 가득 찹니다. 정서준과 노인 사이의 침묵. 그 침묵 속에는 24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조사실 옆 물품 정리실. 오후 4시 15분. 경찰서 사회복지관 파견 직원 윤지혜는 노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리어카, 손때가 묻은 마대자루,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몇 개의 동전. 인간의 삶이 이렇게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 윤지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 약 12년을 일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노인의 물품들이 유독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혹시 이 노인도 단순한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니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윤지혜의 손이 마대자루의 주머니에 닿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처럼 질겨진 오래된 것. 그녀는 천천히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흑백을 넘어 누렇게 변색된 사진입니다. 50년 이상이 지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만약 노인 김만복이라면 이 사진은 50년 전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팔 위에는 어린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따뜻한 감정이 담긴 가족 사진.
윤지혜는 사진의 배경을 자세히 봅니다. 어떤 건물의 외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회색의 벽돌이고 그 위에는 특이한 문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를 위한 모양 같은 그런 문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밝은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이 뭔가 중요한 거 아닐까? 윤지혜는 즉시 사진을 들고 조사실로 향합니다. 형사 정서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직감은 강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 사건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품 정리실을 나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빨라집니다. 평소와는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서 윤지혜는 정서준에게 사진을 보입니다. 형사님, 이 사진을 보세요. 노인분의 소지품에서 나왔어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배경을 보면 정서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흐릿하지만 명확한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건물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조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 들어온 건물과 배경의 문양이 같거든요. 정확하게 같아요. 정서준의 손가락은 사진 속의 건물 외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치 어떤 기억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 사진 정말 같은 건물 맞습니까? 이 문양이요. 이 문양은 네, 제가 확인했어요. 건물 관리사무소에 올려둔 건축 사진과 비교해 봤는데 외벽의 문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서준은 사진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마치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형사 정서준은 즉시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그 건물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무언가 중대한 것을 찾아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팩스 한 장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현재의 신축 건물이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되던 성심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성심보육원.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가 가슴을 누릅니다. 정서준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2001년 5월 15일 오전 3시 22분. 그 보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2층 창고의 전열기구에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화재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던 시설이기 때문에 대피 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직원들의 외침,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1명의 보육교사와 기타 관계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17명이었습니다. 23년 전의 비극이 지금 정서준의 손가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서준은 다시 조사실로 돌아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김만복을 마주봅니다. 그의 눈은 노인의 얼굴을
재검토하듯 살펴봅니다. 만복 씨, 혹시 성심보육원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노인의 몸이 순간 경직됩니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그의 눈물은 멈춘 상태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양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쥡니다.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침묵이 깨졌습니다. 24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비밀이 이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정서준은 조심스레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이 혹시 따님이신가요? 노인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그 움직임은 24년간 억눌러온 슬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흔들립니다. 네, 우리 딸 지은입니다. 그 말을 끝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그것은 74년의 삶 중 24년 동안 참아온 눈물입니다. 정서준은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엎드립니다. 만복 씨, 혹시 그 화재 때 당신은 직원이셨습니까? 아니면 정서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형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그곳의 시설 담당이었습니다. 매일 밤 건물을 돌아다니며 안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는 특이한 한 줄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를 구출한 미명의 인물이 있었으나 신원 파악 실패. 그 인물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됨. 정서준은 서서히 다시 앉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만복 씨, 혹시 그때 아이들을 구출하셨습니까? 여러 명의 어린이를? 노인의 입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24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1978년의 기억입니다. 정서준이 아직 13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정확히는 1978년의 초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서준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심보육원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집에서의 폭력,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고함,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곳이 성심보육원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한 명의 어른이 있습니다. 항상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던 어른. 늘 말이 없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은 밤중에도 건물을 돌아다니며 전기 스위치를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서준의 침대 옆에 멈춰섭니다. 그 기억 속에서 정서준은 그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넌 항상 밤에만 다녀? 그러면 그 어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저씨가 지켜줄게. 정서준은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한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던 밤의 기억입니다. 그 밤 정서준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도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때 그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깰 것 같지 않게 그 어른은 정서준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잘 자야 한다. 계속 울지 마라. 아저씨가 곧 데리러 온다. 넌 아저씨가 꼭 지켜줄 거야. 괜찮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정서준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것은 확신이 아닌 반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화재는 왜 발생했나요? 당신은 그 밤에 있었습니까? 화재가 난 밤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24년을 침묵으로 일관해온 노인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습니다. 마치 밤중에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속삭이는 것처럼. 그날 밤도 저는 보육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2층 복도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엔 작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건 화재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건물 안전을 담당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냄새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립니다. 그것은 48년 전의 그날 밤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문을 열어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방의 아이들을 깨우고 나갔어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움직였어요. 우리 딸 지은이는 새벽부터 독감으로 고열이 있어서 1층 격리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것은 48년이 지난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계속 밖으로 내보냈어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격리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몰랐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화염입니다. 이미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던 화염. 어둠 속에서 빨간 혀처럼 흔들리던 화염.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폐부터 확 떼고 내려갔어요. 1층으로 향했습니다. 정서준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성심보육원 화재 당시 1층 격리실에 있던 어린이는 구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따님은? 노인의 눈은 감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화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타고 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아이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서준의 기억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화염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 온몸이 불에 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안고 밖으로 나가던 사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린 정서준은 그때 외쳤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의 손이. 그러면 그 어른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살았다. 그게 중요하다. 정서준은 노인의 손등을 봅니다. 그곳에는 화상으로 인한 깊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화염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온 그 손. 자신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남의 아이를 구한 그 손. 그 손이 정서준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정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다리는 절로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가 자료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23년 전, 아니 정확히는 24년 전의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릅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긴박함이 그를 움직입니다. 기록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심보육원 화재 사건 수사 기록. 두께가 꽤 있는 파일 폴더. 당시의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명단. 그 명단을 뒤지며 정서준은 자신의 이름을 찾습니다. 정서준, 당시 만 13세. 그 목록을 자세히 본다면 구조자 미확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화재 현장에서 여러 어린이를 구조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 인물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화상으로 인해 신원이 손상되었고 그 인물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으며 경찰 출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을 알려내지 않았고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그 이후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서준은 신문 기사의 사진을 봅니다. 화재로 무너진 건물.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 정서준이 구조대원에게 안겨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름 모를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인 그 남자.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그 남자. 그것이 김만복이었습니다. 정서준은 조사실로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당시 신문 기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는 48년 전 화염 속에서 자신을 안아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형사로서의 냉철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것은 고백입니다.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누군지, 제가 이렇게 경찰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 인사 뉴스에 나왔던 형사님을 봤습니다. 강남경찰서 부장 정서준 형사.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말이 나가자 정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눈물입니다. 만복 씨, 아니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만복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것도 좋습니다. 정서준은 조사 기록을 쓰던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 펜이 테이블 위에서 굴러갑니다. 정서준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생의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하셨는데 저는 당신을 침입자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책감인지 모르시겠죠? 정서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 따님을 찾으려고 하신 건 아닐까요?
혹시 그제서야. 정서준은 말을 마치지 못합니다. 그의 목구멍이 졸려옵니다. 48년을 살면서 저는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폐지를 줍는 길에 항상 그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제 딸이 죽은 곳이니까. 그런데 새 건물이 지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혹시나 해서 아기 때 입던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 혹은 그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묻어주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 딸을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애도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정서준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형사라는 직책을 벗어던지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오열합니다. 그의 몸은 격하게 흔들립니다. 조사실의 조명이 그의 축축한 얼굴을 비춥니다. 정서준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48년 전 화염 속에서 자신을 안아준 사람의 딸을 자신이 도울 수 없었다는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의 눈물입니다. 24년 동안 그 사람이 폐지를 줍고 거리에서 방황할 동안 자신은 경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조화가 정서준을 짓누릅니다. 선생님, 정서준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물이 너무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의 손은 탁자를 짚고 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앉아만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파견 직원 윤지혜가 조사실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형사님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조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인생의 극적인 순간임을 감지합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내 목숨의 은인입니다. 이분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윤지혜는 천천히 물러나갑니다. 이것은 그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도 함께 촉촉해집니다. 정서준은 다시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모아냅니다. 15년의 경찰관 경력,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합니다. 조사실의 공기를 가득 마시듯이 만복 씨, 조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침입자가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딸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정서준의 손은 조사 기록을 집어들었다 내려놓습니다. 반복해서 그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목숨의 빚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딸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4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8년이 저에겐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의 눈물은 제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야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경찰서의 조사실. 저녁 6시 35분. 외부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표시인 것처럼, 새벽에 화재가 났던 때처럼 새벽 같은 암흑이 이제 저녁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정서준은 조사실을 나가 동료 형사인 이준호를 찾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축축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이준호, 김만복 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 불법 침입 혐의도 철회한다. 대신 그분을 사회복지보호 대상으로 등록해주게. 형사님, 지금 뭔 말씀이십니까?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신이 의문 가질 이유는 없다. 그냥 진행해주게. 그리고 가능하면 강남 내 사회복지시설과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연결해 달라. 그분은 거리에서 폐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겠다. 긴급보호 대상자로.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이준호는 형사의 평소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동료의 의아한 표정을 보면서도 정서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심은 48년 전 화염 속에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이 이제야 의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서준은 다시 조사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복 씨, 이제부터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당신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은 정서준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꿈인지 모르는 그런 표정입니다. 제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배우고 싶으실 겁니다. 그날 화재에서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면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나 감사해 하실지, 정말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48년 만에 자신이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정말입니까? 당신께서 저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당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원하신다면 저도 당신을 원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을 구해야 할 차례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정서준은 노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형사가 용의자를 돕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제스처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구한자가 구한 이를 위로하는 제스처입니다. 노인의 손이 정서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늙고 구부정했습니다. 화상으로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정서준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꼭 잡습니다. 마치 48년 전에 자신을 잡았던 그 손과 같은 강도로. 경찰서 외부 저녁 7시 45분. 노인 김만복과 형사 정서준은 함께 경찰서를 나옵니다. 정서준은 자신의 차량 키를 꺼냅니다.
그리고 노인이 타고 있던 낡은 리어카를 들어 올립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서준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더욱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리어카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시는 폐지를 줍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감사를 받을 줄은. 감사는 저와 제 어머니가 당신께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정서준의 자동차는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자동차의 검은 보닛 위에는 저녁 하늘이 비춥니다. 자동차 안에는 2명의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48년 전의 화염 속에서 자신의 딸 대신 남의 아들을 구한 노인입니다. 다른 한 명은 48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아들입니다. 자동차는 한강 방향으로 향합니다. 도로는 저녁의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건물들의 창이 밝혀집니다. 마치 도시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노인과 형사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이 저녁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과 형사의 마음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태양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태양입니다. 선생님, 제 집은 여기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의 은인이신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는 강남의 밤거리를 헤집고 나갑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빨강, 노랑, 초록. 그 신호등들이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의 신비함인가요? 모든 감정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8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를 찾았다는 생각에. 성심보육원 화재 사건은 2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불 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포기하고 남의 아들을 구한 그 선택이 4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제 다시 만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 김만복의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은 더 이상 슬픔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선택을 증명하는 흉터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 타인에 대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형사 정서준이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경찰이 된 이유가, 자신이 형사가 된 이유가 사실은 그 화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약한 자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48년 전의 그 밤, 그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께 정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분입니다. 아버지를 찢었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딸을 잃으신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나아갑니다. 강남의 밤거리를 헤치며 강남역을 지나고 신논현역을 지나고 논현동의 주택가로 향합니다. 정서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제 딸의 이름을 물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라고 물어보고 싶으세요? 혹시 당신이 보았을 때 저희 딸은 어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때 불이 무섭기만 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은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려는 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은 저를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의 딸과 다른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것 같았어요. 당신은 그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의 눈물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자동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정서준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시면 아마 많이 우실 거예요. 제가 48년 전에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구했는지 지금까지 몰랐으니까요. 그 비밀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게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자동차는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는 곳에서 멈춥니다. 정서준은 핸들을 놓고 천천히 옆을 봅니다. 노인을 봅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그것은 거부의 눈물이 아닙니다. 수용의 눈물입니다. 그것은 48년 동안 혼자였던 한 노인이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뀝니다. 자동차는 다시 움직입니다. 속도를 내며 정서준의 집을 향해, 그리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서준의 어머니를 향해. 성심보육원의 화재 사건은 2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경찰 기록에는. 하지만 2명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동차는 밤의 거리를 헤치고 나갑니다. 정서준의 집을 향해, 그리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향해. 그 집에서는 저녁 식사 테이블이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에는 한 명의 새로운 가족이 앉을 것입니다. 형사 정서준이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화염 속에서의 만남이 48년 후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있다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김만복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48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다른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형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동차는 서서히 정서준의 집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정서준의 어머니가 창밖을 통해 자동차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의 노인을 안내해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은 식탁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저녁 식사, 가족들의 저녁 식사. 그 순간 성심보육원 화재 사건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기록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